법원이 윤 대통령의 구속기간 연장 신청을 재차 불허한 가운데 심우정 검찰총장이 윤 대통령 사건 처리 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전국 고검장 검사장 회의를 열었습니다. 서정빈 변호사와 자세한 내용 짚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법원이 구속기간 연장을 다시 불허하면서 윤 대통령의 구속기한이 이제 내일까지로 다가왔습니다. 이에 검찰이 전국 고검장, 지검장 회의를 열었고 2시간 40분 만에 끝이 났습니다. 최종 결정은 심우정 검찰총장이 하게 됐습니다. 어떤 결론이 나올 걸로 예상하십니까? 일단 개인적인 예상으로는 그래도 신속하게 기소를 해서 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진행하려 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왜냐하면 기존까지 이 공초와 검찰 입장에서는 이 구속 기간이 연장된다는 것을 전제하에 일정까지 또 서로 조율을 할 정도로, 그리고 검찰에서는 일정을 조금 더 확보를 시도를 했을 정도로 상당히 강한 수사 의지를 보여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 시점에서 그래도 불구속으로 재판을 진행하는 것보다 구속을 전제하고 재판을 진행할 그런 의사가 더 강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고, 또 한편으로는 만약에 이 기소 자체가 늦어지면서 윤 대통령이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게 된다라고 한다면 결국 상당한 여론적인 비판을 받을 가능성도 충분히 높다라고 봅니다. 애당초 이 공수처 법이나 관련 규정에 대한 제대로 된 검토 없이 그저 이건 연장이 된다라고 보고 진행해 왔던 점들에 대해서 상당한 비판을 받고, 또 이런 만연한 태도 때문에 결국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이 진행된 의도치 않은 결과가 아니냐라는 그런 비판도 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예. 일단은 빨리 기소를 할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다만 요즘 워낙 이런 사안에 대해서 변수가 많고 또 변동이 많다 보니까 결론이 날 때까지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런데 윤 대통령 측은 구속영장에 따른 구속기한이 1월 25일 밤 12시다. 오늘 26일이잖아요. 그래서 이미 구속기한을 지났기 때문에 즉각 석방해야 한다.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지금 주장을 하는 것은 결국 구속 기간에서 추가가 되는 그 시간 자체가 하루밖에 더 추가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이제 윤 대통령 측에서는 이 구속 기간 중에 있었던 영장 실질 심사 그리고 체포 적부심, 여기에 소요된 시간이 48시간이, 그러니까 이틀이 채 되지 않는다. 그렇다면은 윤 대통령의 그런 피의자의 그런 방어권 보장을 위해서 하루만 지났다고 이제 판단을 해야 되고, 그렇다면 원래 기일보다 하루가 도가한 25일 밤 12시까지가 구속 기간이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 겁니다. 예. 일단 이 부분은 윤 대통령 측의 주장이라서, 그리고 검찰은 기본적으로 27일 자정까지를 구속 기한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일단은 주장 자체로만 지금 남아 있는 상황이긴 합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검찰이 기소한다면 그러면 어쨌든 윤석열 대통령은 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기는 해야 되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이제 검찰이 결국 구속 기한 내로 기소를 하게 된다라고 한다면 이제 윤 대통령의 신분은 피의자에서 피고인으로 넘어가고 예. 재판 단계로 넘어가게 되는 겁니다. 재판 단계에서는 최대 6개월 동안, 1심 기준으로 최대 6개월 동안 구속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 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게 되는 상황이 발생합니다. 예. 그런데 보석을 청구한다면 구속 상태가 아니게 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윤 대통령 측의 보석 청구 가능성도 거론이 되는데 재판부가 이거를 받아들일 가능성은 어떻게 보십니까? 우선 윤 대통령 측에서는 보석 청구를 거의 무조건적으로 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다양한 그런 불복 절차나 관련된 절차들을 일단 실천을 해왔고, 마땅히 이제 다음번에는 당연히 보석 청구를 할 것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이 중앙지법에서 구속 연장 기간을 이게 재차 불허하면서 이 점들까지도 이제 근거 삼아 결국에는 보석 청구를 할 것이라고 보는데, 일단 현 상황에서는 그래도 보석 허가가 나올 가능성은 조금 낮다, 이렇게 개인적으로는 생각을 합니다. 예. 왜냐하면 이제 윤 대통령에 대해서 결국 영장이 발부된 사유에 대해서 이 증거인멸의 우려를 들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후에 구속된 상황에서도 공수처의 수사에 대해서도 전혀 응하지 않았고요. 그렇다면은 이후에 결국 보석을 판단하는 데 있어서도 이 증거인멸 혹은 도주 우려 여부 등을 판단을 하는데, 그 전에 구속영장이 발부된 시점과 비교했을 때 크게 달라진 상황이 있다고는 판단을 안 받을 것 같습니다. 예. 이걸 고려한다면 사실 결국 보석 허가도 나오지 않을 가능성이 더 높다라고 보는데, 이제 한 가지 변수는 윤 네. 대통령 측에서 이제 주장할 내용 중에 추가가 됐다라고 볼 수 있는 것이, 만약 이제 이런 보석 청구 전에 이게 전제가 되는 것은 결국 구속 상태에서, 그러니까 검찰이 기소를 했다라는 전제입니다. 검찰이 이제 구속 기소를 했을 때 지금 중앙지법에서 결국에는 허가가 나오지 않으니까 구속 상태를 유지하기 위해서 억지로 빨리 이 피의자의 그런 방어권 보장을 침해하면서 억지로
기소를 한 것 아니냐. 그렇기 때문에 이 전체적인 구속에 대해서 이 타당성이라든가 혹은 적법성에 문제가 있다. 이런 점을 주장을 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 사유에 대해서는 법원에서도 조금 고민해 볼 수 있는 지점이 아닐까 싶어서 약간의 변수가 될 수는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한편 공수처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 결정했던 변호인 외 접견 금지 조치는 현재 해제가 된 걸로 알려졌습니다. 이 접근 금지 조치 해제 어떤 의미가 있는 겁니까? 일단 접견 금지 조치 해제는 결국 그동안 변호사 외에는 접견이 금지가 되어 있었지만 결국 현재 상황에서는 그 밖에 가족이라든가 혹은 일반인의 접견도 충분히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예. 그래서 공수처가 처음에는 증거인멸 등의 우려 등을 들어서 변호사 외의 그런 일반인들과의 서신 수발도 금지를 하고 접견을 금지를 했었는데 이제 이후에 구속 상태에서 검찰에 사건을 넘기면서 더 이상 사건을 자신들이 담당하고 있지 않으니 이런 개별적인 별도의 조치는 유지할 수가 없다라고 생각을 판단을 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검찰 단계에서는 만약에 검찰이 필요하다면 여기에 대해서 추가적인 조치를 판단하고 진행을 하라 이런 의미였던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일단 검찰은 현 상황에서 별도의 그런 조치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윤 대통령 입장에서는 변호인 외에도 그런 가족이나 혹은 일반인 접견도 충분히 가능한 상황입니다. 그럼 이제 당장 김건희 여사를 비롯한 그런 가족이나 일반인들 접견이 가능한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사실 일반인 접견 같은 경우에는 워낙에 수용 상태가 과밀 상태라서 예. 빠르게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는 많긴 하지만 일단 상황의 특수성 그리고 윤 대통령의 지위 같은 것들을 봤을 때 그런 경우들과 비교하는 것보다는 훨씬 더 신속하게 이런 일반인 접견을 원한다면 충분히 이루어질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한편 공수처가 윤석열 대통령 구속영장 청구서에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 또 비상계엄을 다시 할 수 있다 이런 내용도 적시를 했고요. 또 도주 우려가 있다고 적었는데 1차 체포 시도가 무산된 이후에 나왔던 방탄차 도주 의혹 이거를 적은 걸로 드러났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제 이 의혹은 언론에서 찍혔던 그 장면 때문에 나왔던 겁니다. 이제 체포영장 집행 과정에 있어서 거기에 응하지 않고 있을 때 방탄 차량으로 보이는 그런 차량이 내부에서 관저 내부에서 이동하는 것을 보고 도주의 우려가 있는 것 아니냐 의혹이 제기가 됐었는데 사실 여기에 대해서 윤 대통령 측 그 대리인들 측에서는 명확히도 반박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증거나 새로운 사실관계 등은 확인되지 않은 상태에서 일단 지나간 부분인데 결국 공수처에서는 이 구속의 필요성 그리고 도주의 우려를 더욱 강조하기 위해서 이 내용을 추가로 기재를 하고 또 주장을 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이제 한 가지 문제점이라고 지적을 할 수도 있는 부분은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그런 증거 조사가 있었다거나 혹은 관계자들의 진술이 없었다라고 한다면 결국 이제 언론 보도를 통해서 나온 그 의혹 정도로 이 사유를 기재를 한 것인데 네. 통상의 경우에는 예컨대 도주의 우려가 있다라고 볼 때 통신 내역 같은 것들을 증거로 첨부를 한다든가 혹은 입출국 내역 아니면 교통편에 예약한 내역 이런 것들을 증거로 첨부를 하는데 그런 것들이 아무것도 안 돼 있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확인되지 않은 어느 것도 입증되지 않은 그런 사실관계를 구속 사유로 들었다라는 점에 대해서는 또 비판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주제를 돌려보겠습니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의 항소심이 오는 3월에 선고될 예정입니다. 그렇다면 대법원 선고 확정 판결도 좀 저희가 시점을 예상해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우선 지금 항소심에서는 특별한 문제가 없다면 다음 달 26일경에 이제 심리를 종료하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통상적으로 이 선고가 날 때까지는 한 3, 4주 정도가 걸린다고 봤을 때 결국 2심 판결은 예정대로라고 한다면 3월 중에 판단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네. 자, 그렇게 되면 이제 이재명 대표 측에서는 당연히 결과에 따라서 물론 다를 수는 있지만 이재명 대표나 혹은 검찰 측에서 상고를 할 겁니다. 그래서 3심으로 사건을 넘어가게 되는데 3심에서 이제 만약 633 그러니까 항소심 또 상고심에서 3개월 안에 이 공직선거법 관련 사건들에 대한 판결을 선고해야 된다라는 이 규칙을 지킨다라고 한다면 결국에는 이르면은 6월 안에 여기에 대한 확정 판결이 나올 수도 있다 이렇게 예상을 할 수가 있습니다. 네, 이게 조기 대선이 만약에 이루어진다면 중요한 좀 변수가 될 수 있는 거여서 많이 관심이 몰리고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예. 왜냐하면 지금 이 공직선거법 위반 관련해서 이재명 대표는 1심에서 집행유예 선고를 받았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만약 이대로 2심 그리고 3심에서 확정이 된다라고 한다면 결국 이제 피선거권이 당분간 박탈이 되는 그래서 조기 대선이 실시될 때 출마를 할 수가 없는 그런 문제가 발생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만약 그 판결 확정이 이 조기 대선 실시 전에 결론이 난다라고 한다면 너무 명확해지는 그런 상황이 발생을 하는 거고요. 네. 그렇기 때문에
물론 이제 2심 그리고 3심에서 결론이 어떻게 나느냐, 뭐 무죄를 선고받느냐, 아니면 1심과 동일하게 선고가 나느냐, 혹은 감경이 된다 하더라도 예. 벌금형 뭐 100만 원 이상의 선고가 나느냐, 여기 결론에 따라서 달라지긴 하겠지만 결국 앞으로 조기 대선이 실시된다라고 한다면 이 확정 판결이 언제까지 있을지는 이재명 대표 혹은 뭐 전체 선거 전반에 있어서 상당히 중요한 변수가 될 수가 있습니다. 예, 일단 그래서 대법원 선고는 6월 안에 날 것이다라고 예상을 하신다는 말씀이죠. 알겠습니다. 이 대표 측이 공직선거법 2심을 앞두고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을 검토한 걸로 알려졌습니다. 이게 그 배경이 무엇인지 먼저 궁금해요. 네, 그렇습니다. 일단 지금 위헌법률 심판이라는 것은 해당 사건에 적용되고 있는 법률의 위헌성이 있다라고 생각을 했을 때 이 당사자가 법원에다가 일단 이 부분을 제청해달라고 신청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법원에서는 해당 내용에 대해서, 해당 법률에 대해서 그런 위헌성 소지가 있고 헌법재판소의 판단을 받을 만하다라고 한다면 그 제청이라는 절차를 진행을 하게 됩니다. 예. 그리고 이제 헌법재판소에서는 해당 규정에 대해서 위헌 여부를 판단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제 이재명 대표 측에서는 이 시간, 그러니까 이 판결이 언제 선고가 되고 확정되느냐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네. 무죄의 판결을 받는다면 상관이 없겠지만 뭐 그건 아무도 장담을 하고 예상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최대한 시간을 확보하기 위해서 이 제도를 이용할 가능성이 있지 않나, 이렇게 검토 가능하다,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런 위헌 법률 심판 제청이 신청이 받아들여지면 이 재판 절차가 정지가 되게 됩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헌법재판소에서 이 부분을 판단할 때까지 재판이 정지가 되기 때문에 통상적인 재판에 걸리는 그 시간보다 훨씬 더 오랜 시간이 소요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네. 뭐 물론 이 내용 면에서 공직선거법 그 해당 규정이 지나치게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 그래서 실제로 내용 면에서 헌법 위반 여부를, 위헌 여부를 판단받아야 된다라는 판단하에 진행할 수도 있긴 하지만 이렇게 재판 절차가 정지된다라는 점을 또 따져보고 그 점을 조금 재판을 늦춰보기 위해서 이런 검토도 충분히 가능한 상황이라고 보여집니다. 예, 그래서 재판 지연 의도가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지적이 여권에서도 나오고 있고 법조계 일각에서도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앞서 2심 재판부가 3월 12일까지 새 사건에 맞지 않기로 했는데 이것도 앞서 언급하신 633 원칙 그 규정 때문이라고 봐야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이제 재판부에서는 결국 추가 신규 사건을 받지 않겠다라는 것은 해당 사건에 대해서 이재명 대표에 대한 이 재판에 대해서만 집중적으로 심리를 하고 결론을 내리겠다라는 거고, 또 한편으로는 이전에 이 조희대 대법원장도 이 633 원칙에 대해서 우리가 훈시 규정으로 볼 것이 아니라 강행 규정으로 봐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법원에서는 이런 공직선거법과 관련된 사건은 이 633 원칙에 따라서 그 기간 내로 결론 내릴 수 있도록 하겠다라는 의견을 또 강하게 피력을 한 바가 있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이런 점들을 모두 종합한다면 일단 지금 항소심에서는 이 기한 내로 결론을 낼 그런 강한 의지를 비춰줬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말씀 듣겠습니다. 서정빈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